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융합 대학장 박노섭 교수입니다. 예. 오늘 우리 표창원 교수님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굳이 제가 표창원 교수님 양력 같은 거 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럼 표창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봄 기운은 만끽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봄이 왔을 때 봄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봄 같은데. 예, 한림대학교 융합소사학과 특임 교수를 맡고 있는 표창원입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제 처음 만나 뵙게 됐고요. 오늘부터 매달 특강으로 여러분을 이제 만나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강의, 현대사회와 범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프로파일링 그리고 범죄수사 기법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저랑 함께하는 시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뭔가 여러분이 제 이야기 중에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든지 또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분야나 부분이 있다든지 하게 된다면 우리 조교 학생을 통해서나 전달을 해주시면 다음번 특강 하기 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구, 인류, 혹은 대한민국 또는 우리 사회, 좀 더 가까이 오자면 우리 가정이나 나 자신에게 종말 내지는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현존하는 크게 5가지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가지 유형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예. 자연재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정말 무섭죠,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홍수, 태풍, 지진, 산불,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좋습니다. 또 범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범죄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핵심적인 주제이고요. 또 전염병만 있을까요? 전염되지 않은 질병 무섭지 않습니까? 좀 더 포괄처럼 질병,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질병 무섭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암, 뭐 다양한 형태의 심혈관 질환, 당뇨병, 어마무시한 무서운 질병들이 있어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지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의 뉴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의 참화 속에 거의 국토가 황폐화됐었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전쟁 정말 무섭죠. 마지막 하나 정도? 뭐가 더 있을까? 뭐가 더 두렵습니까? 예. 저출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와우. 정말 무섭고 우리 전체를 서서히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긴 한데 조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괜찮은데.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까지도 저출산 때문에 죽음의 위험까지 내몰릴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은 만성적인,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고가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갑자기 내 땅밑이 꺼져버리고 빌딩이 무너지고 이건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5가지의 위험이 우리를, 나를, 인류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상하탑 대학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고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다양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죠.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혹시라도 여기 와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5가지 우리가 맞닥뜨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면 뭐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K-드라마, K-팝 나오면 뭐합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5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려는 공부, 연구, 또 전공, 진로 정말 소중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5가지 중에 하나, 범죄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에만 국한될까요? 때로는 자연재해조차도 어때요? 범죄적인 거짓말 혹은 미비한 준비, 부실한 대책,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똑같은 홍수가 나도 인명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 예산 조금 아낀다고 혹은 빼돌리고 잘못된 자재를 사용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커다란 재해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역시 범죄로 연결이 되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뭐 그렇다 치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의 범죄적 거짓말이나 야욕이나 부패나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돼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어린이들 그 참 어린 생명들 손상당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범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범죄에 대한 연구, 범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서로에게 좀 주실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일어난 사건들도 연결이 되죠. 갑자기 이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도대체 이런 범행을 당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고층 오피스텔. 밝잖아요. CCTV 있죠?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내 집으로 올라가는 그곳에서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남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다짜고짜. 범죄의 심각성이죠. 여성만 이런 피해자가 되나요? 물론 비율적으로 보자면 여성 피해자가 많죠. 강력범죄. 하지만 남성 피해자도 무척 많습니다. 서울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조선이라는 범죄자는 남자만 골라서 공격을 했어요. 강력범죄는 우리 모두의 숙제고 문제라는 거죠. 코인 요새 광풍 열풍인데 이게 살인으로 연결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스토킹, 이별범죄, 사람의 관계 어떤 것이든 이것은 거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럼 그 범죄 시면을 한번 살펴보자. 도대체 그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축구나 야구를 좋아한다면 방송을 보면서 해설을 하는 분이 한 번도 선수로 활동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막 해설을 하면 그게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제가 만약에 축구 좋아한다고 축구 해설을 맡아서 저렇게 공격하면 안 되죠. 뭐 하는 짓입니까? 수비가 왜 저럽니까? 이러면 그게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그러면 범죄 문제를 연구하고 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범죄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범죄 정도는 선수급으로 해봐야 되나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대부분의 다른 합법적이고 공개되어 있고 권장되는 분야에서의 활동들은 스스로가 직접 경험해본 사람에 의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훈련도 이루어지고 해설이든 모든 그 관련 산업에 종사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범죄 분야만큼은 직접 그걸 해본 사람에 의해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 사회가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대도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던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아는 분 있습니까? 네, 기억나요? 어떻게,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비루한 사람, 어떤 하나만 고르라면 미련한 사람. 네, 미련하죠. 왜?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에 대한 예방, 범죄에 대한 대책은 범죄를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미련한 착각 속에서 대도 조세형으로 불리고 고관대작들 집, 이 사람은 주로 장관집, 국무총리집, 재벌집, 국회의원집만 털었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대단한 범죄적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잡혔죠. 총 맞고. 그리고 교도소 들어가서 개가천선했다고 했습니다. 종교에 귀의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올 때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영입을 했어요. 범죄 예방 관련한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저기 특강 강사로 불려다니고요. 기회가 주어졌죠. 문제는 범죄를 많이 해보고 잘했다고 해서 그가 범죄 예방도 잘하리라는 기대는 대단히 미련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관심과 의무와 책임과 부담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스트레스가 높아졌죠. 그리고 그가 유명해지니까 돈도 많은 어느 중소기업의 여성 대표가 청혼을 해서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낳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도 스스로가 존경받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였죠. 그렇게 스트레스에 내몰렸을 때 그 사람이 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너무 쉽게 짐작이 되죠. 뭐였을까요? 또다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남의 집 터는 거죠. 그것도 일본에 가서 도쿄 외곽의 주택가를 털다가 잡혔어요. 경찰과 대치하다가 저항하다가 역시 그때도 일본 경찰관의 총을 맞고 검거가 됐어요. 그때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막 실려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저는 일본의 보안경비 시스템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범죄란 것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꼭 자기가 해봐야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범죄자 스스로가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난 수없이 많은 강력범죄자들, 연쇄살인범들, 그들에게 제가 꼭 물어봅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였나요? 아니죠. 어린 시절에 범죄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언제부터였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못 가고 가출하고 이러면서 되게 이렇죠. 그러면 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달리 남을 괴롭히고 해치고 죽이고 이런 짓을 저질렀죠? 다른 사람과 당신은 뭐가 다르죠? 가장 많은 그들의 대답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자기들도 모르는 원하지 않았던 범죄의 심리, 범죄의 행동, 그 부분을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밝혀내서 대응을 해내야 하는 범죄 관련 학문, 범죄 관련 학과, 범죄 관련 전공, 범죄 관련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욕구. 물론 여전히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왜?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이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지금? 저 멀리 우주공간, 화성, 달나라 이런 곳에 막 우주선이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돌도 가지고 오고 사진도 찍어 오고 그 정도의 과학기술입니다. 심지어 민간 회사에서 스페이스X 같은 곳에서 돈을 받고 우주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AI, 로봇,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이 없어도 차가 알아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사고도 방지하고 서고 신호 지키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과학기술 첨단의 끝단까지 와 있는 우리 인류의 기술이 정작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저 끔찍한 범죄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공격성, 폭력성이 형성되어 있고 분노가 축적되어 있고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나갈 것인지 알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을 막을 수 있었겠죠. CCTV마다 센서 달아서 조선 같은, 최원종 같은 그런 이상동기 범죄, 다중살인범들이 길거리 지나갈 때 그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지해서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생명 구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정답은 알 수 없어요. 다른 분야와 달리 과학기술의 힘으로 정확하게 범죄 심리가 무엇이고 어떠한 심리가 결과적으로 범죄라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누구는 정말 미워서 화가 나서 치정 얽히고 분노 얽히고 설켜서 억울함,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돌아서고 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관계도 아닌데 그 피해자와는 감정이 얽히지도 않았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에 기분 나쁘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빠서, 아니면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가 기분 나빠서. 몇 달 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저 경남에서 단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 여성이 머리가 짧고 속칭 페미니스트 같은 외모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폭행을 가하던 젊은 남성도 있었죠.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제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가급적 막아보자. 가급적 줄여보자. 발생한다면 더 늦기 전에, 더 범행하기 전에 제지하고 밝히고 검거해보자. 이것이 범죄와 관련 분야, 특히 수사와 관련된 학문의 목적이죠. 융합과학수사학과는 바로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한 다양한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방향의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다시 욕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럼 알아낸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욕구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걸 빼놓으면 인간은 동물과 혹은 기계와 차이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발달한 로봇들 관절 움직이고 하는 거 보세요. 점점 이제 우리 인간의 행동과 닮아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AI 점점 사람 수준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다만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욕구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학습 또는 여러분이 하는 직업, 취업 모든 것들이 다 욕구랑 연결되긴 하는데요. 범죄 차원에서만 보자면 가장 핵심은 욕구의 좌절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지금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도 있고 다양한 욕구설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욕구들은 무엇이 있느냐? 생존, 안전, 사회성, 소속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자기 실현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이 존재함은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가장 쉬운 예가 어린 시절에 아기에게 있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가장 강한 건 당연히 생존 욕구죠. 살고 싶으니까. 입 가까이 있는 뭐든지 다 입으로 집어넣죠. 그 힘은 강렬합니다. 아주 강한 갓난아기가 혹시 여러분도 조카나 있다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다 여러분 손이 조카의 그 아기의 입 근처 가면 물고 놓질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강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구는 강한 거예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범죄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관심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가장 그 욕구가 생성되는 시기.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반응, 자기에게 오는 시선과 관심을 인지하기 시작되는 그때에 형성되는 욕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 관심받고 싶은 욕구죠.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욕구가 불만 수준에 있을 경우는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좌절될 경우에 그 좌절된 욕구는 반드시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혹은 성장 이후에 영적인 발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수없이 많은 범죄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지 상대방이 싫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소선의 범죄, 최연종의 범죄, 이런 것들의 근간에는 바로 어린 시절에 좌절된 욕구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채 머물러 있고 축적되고 확대되다가 계기를 만나면 우리가 흔히 촉발 요인이라고 하죠. 빵 터져버리는 거죠. 욕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욕구의 좌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각자 성장 과정마다 다르니까 제가 만난 연쇄살인범들 또는 연쇄성폭행범들, 아동학대범들 그들을 만나서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기억하는, 그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욕구의 좌절의 포인트들이 나와요. 대부분은 부모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상당수는 그 이후에 또래 관계라거나 또는 어린이집 혹은 학교 이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좀 다양하고요.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또는 꼭 범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고끼리도 이성 친구 간에도 동성 친구 간에도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혹은 뭐 도박이라든지 지나친 음주라든지 뭐 약물 마약이라든지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이 두 가지의 동기가 자리 잡고 있죠. 한쪽은 쾌락, 한쪽은 분노. 이거 역시 이제까지 우리 인류의 과학이 연구한 지금까지 수준의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보상체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 이런 문제가 아니란 거죠. 대뇌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신경학적인 과정이고 그 결과입니다. 즉 우리에게는요. 우리 대뇌 중간 가운데쯤에 변연계라는 기관이 존재하고요. 그 변연계가 주로 우리가 느끼는 쾌감,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행복 호르몬 또는 신경전달물질 분비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언제 왜 그러한 행복이라는 느낌, 성취감, 만족감이라는 느낌이 만들어지느냐, 보상중추가 언제 가동되느냐 이건 또 사회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오는 우리 사회는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했을 때 격려 받잖아요. 아유 잘했어, 칭찬 받잖아요. 그리고 친절 베풀 때 서로 좋아하는 감정 생길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쾌감이란 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한번 맛보기 시작을 하면서 중독됩니다. 그럼 쾌감을 느끼지 못하면 불편해지죠.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가면 우울해지죠. 심심해지고. 그래서 뭔가 즐거운 거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주말에 뭐 합니까? 도 닦으시나요? 앉아서 책 읽으시나요? 어디 재미있는 거 없나,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그래요.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인가? 일주일 내내 힘든 강의, 시험 준비, 알바,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미래에 대한 고민,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뭐죠? 뭔가 나에게 언젠가 즐거움이 있겠지. 작은 거라도 친구와 여행 또는 뭐 좋아하는 누군가의 어떤 달콤한 시간, 보고 싶어 했던 드라마나 또는 가수의 공연, 뭐 이런 무엇이든지 간에 그 쾌락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쾌락 동기란 것은 우리 삶의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강한 엔진이죠. 문제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라면 이러한 쾌락의 추구와 쾌락 중추의 활성화와 가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기쁘고 즐거운 일 하고 친구랑 뭐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그런 정상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또는 법을 준수하면서 그러한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 일상의 피로와 지루함과 스트레스는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뭔가 쾌락을 통해서 어루만지고 해소하고 줄여나가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그걸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사람들, 혹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금지된 그런 쾌락을 쫓아나가는 행동들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다른 한쪽은 분노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 대뇌에는 섬엽이라는 기관이 존재해요. 전전두엽 바로 밑에 아주 작은 그 기관. 그 기관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인간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간혹 도저히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는 뭔가 온몸이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 이걸 막 폭발시켜 버리고 싶은 그 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섬엽이라는 기관이 다 우리에겐 있으니까, 우리 뇌에는. 역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분노 감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죠. 어떻게 외부로 표현해내느냐, 사귀느냐, 아니면 속이느냐. 대부분 우리는 그 분노 감정을 느끼면서도 많은 경우엔 참죠. 아닌 것처럼 가장하죠. 괜찮아,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때로는 허용될 수 있는 순간 정도까지 터트려내기도 합니다. 아, 짱나, 빡쳐, 개빡쳐, 그죠? 뭐 요 정도 수준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때로는 목숨을 빼앗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두 가지 이외의 다른 동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어떤 다른 동기가 있을까요? 돈 있잖아요, 돈. 돈도 결국은 왜 돈일까요? 왜 돈을 뺏으려고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할까요? 돈 그 자체인가요? 그 지폐, 숫자,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돌아버리게 만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돈과 연루되어 있는 무엇이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쾌감이거나
돈 때문에 빡쳤기 때문이거나,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쾌감 아니면 분노가 대부분 범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일까?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완전 빡치고 돌아버리나? 역으로 범죄 현장으로부터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예방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그 쾌감중추, 보상중추의 연결고리가 잘못 이루어져나요. 우리 대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경회로들 있잖아요. 그게 분노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사건, 제가 만난 어떤 사건 중에는요, 회사원인데요, 동료들과 2차, 3차까지 기분 좋게 식사하고 소주 마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동료의 머리를, 눈앞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서 내리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소주병이 맞은 사람은 사망했고요. 살인사건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물어봤습니다. 술 취해서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놓은 말은 그 자식이 저를 대머리라고 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미혼의 청년인데 늘 이런 탈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평상시에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절대로 그 용어는, 그 단어는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경계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괜히 3차까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이견이 생기고 그러다가 상대방이 툭하니 내던진 말, 거기에 완전히 그것이 이 분노,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버튼이 된 거죠. 우리에겐 각자가 아마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걸 나중에 후회할 만한 방법으로 터뜨리지 않고 관리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억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만성 질환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화병이 되거나 나의 성격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내 가죠.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범죄 심리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에 좌절을 어린 시절에 겪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완벽한 생활을 해왔다 이제까지.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생아로 출산한 이후, 태어난 이후, 영아,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접어드는 이 순간까지 나에게는 어떠한 부정적 요인도 없었고 정말 완벽한 시간과 세월을 보냈다. 손 들어주세요. 몇 분이나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모두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맞죠. 그렇죠.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외신으로 듣는 가장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 저 영국의 왕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엄청나게 험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자신들의 아동학대 피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도 막 이제 왕자가 된 다음에 막 나와요. 재벌집이라고 해서 완전하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는 욕구의 좌절들을 겪었어요. 그게 있어요. 각자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언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난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측면들, 뭔가 나에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거 다 여러분 탓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모를 때, 여러분에게 전혀 선택권이 없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분에게 가해졌던 욕구의 좌절을 불러일으킨 어떠한 환경이건 사건이건 말이건 이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해도 우리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가 아닌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의 좌절로 인한 어려움들을 그 상황에 왔을 때 견뎌내거나 참아내거나 대안을 찾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있죠. 많죠.
그들은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지를까? 종합을 하면 이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분수. 분모에는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 비정상인 우리들, 욕구의 좌절들을 겪은 우리들, 언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범죄를 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세상에 던져진 우리들, 언제든 범죄 저지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는 힘이 분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힘.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한림대학교 융합 수사과까지 왔는데, 그 엄청난 노력들의 결과들, 참을성, 인내, 그게 아까워서라도 나는 범죄 안 할 거야. 이건 이제 나의 내적인 힘인 거죠. 외적인 힘. 그렇지만 어때요? 아무리 내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정말 나를 빡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때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그냥 한 대 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한테 있는데. 그때 필요한 건 뭐죠? 외적인 힘이죠. 그때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바깥쪽의 힘이 있어야만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폭력만 있나요? 절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무엇인가가 내 앞에 있는데 신상 아무도 보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냥 내가 살짝 내 양심만 속이면 내 것이 되는데 그걸 참아내는 내 안에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약발이 다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한계가 다다를 어떤 순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또 범죄를 하지 않게 만드는 힘은 외적인 힘인 거죠. 그 외적인 힘은 뭐죠? CCTV가 있고 경찰의 존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고 내가 이러다 걸리면 받게 될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분모의 힘은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은 더하기 인 것으로 이제까지 연구 결과 추정이 됩니다. 여기 더하기의 의미는 곱하기와의 차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자에는 나를 범죄로 내모는 힘이죠. 하나는 나의 내적인 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욕구, 충동,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불 끓어오르는 화산 같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죠. 그게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 충족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눈 감고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형성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내적인 유혹, 내적인 압력. 그래도 이것이 분모의 힘으로 야 참아라 참아. 너 한 번 그렇게 저질렀다가 인생 어떻게 될지 알잖아 라는 거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스타 정말 영원히 역사에 남을 만한 오타니, 쇼헤이까지 위기에 처해 있죠. 누구 때문에? 자기의 통역사 때문에. 통역사가 도박에 충동, 유혹, 욕구에 빠져서 오타니 쇼헤이의 돈 450만 달러를 불법 도박사에게 보낸 그것.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더군다나 내부에 있는 범죄로 향하는 욕구와 충동을 부추기는 외부의 힘이 또 있죠. 유혹의 힘일 수도 있어요. 끌어당겨. 야, 괜찮아. 도박, 마약 이런 거 한번 해봐. 얼마나 좋은데. 현실이 너무 싫고 미래가 암담하고 뭔가 탈출구가 필요할 때 특히 그러한 것이 탁 던져지면 날 건드릴 가능성이 높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듯이. 때로는 범죄 쪽으로 밀어내는 스트레스 요인, 분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곱하기로 작용을 하죠. 무척 강한 힘으로 상승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범죄 심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범죄 심리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 힘은 바로 이 시소의 힘에서
비롯되죠. 한쪽에는 범죄로 이끄는 내부적 힘, 외부적 힘. 반대쪽에는 내가 범죄를 했다가 밝혀질 경우, 드러날 경우 잃게 될, 내가 입게 될 불이익들. 가장 큰 게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쪽팔린 게 가장 크죠. 그렇죠?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알려줘 봐요. 이제까지 참 그렇게 그럴듯하게 내 이미지 유지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쟤 도둑놈이었어. 뭐 이런 거. 알고 봤더니 성범죄자네. 어우 더러워. 뭐 이런 거.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아무도 모른다면 교도소 가서 몇 년 있다 나오는 거 정도는 참을 수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는 건 못 견딜 것 같아요. 각자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내가 입게 될 불이익의 힘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에게는 이 시소에 있어서 훨씬 더 무겁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범죄를 저지를까요? 그건 이 시소를 작동하는 우리의 뇌 속에서 자꾸 미련이 남는 거죠. 너무 아까운데 이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눈에 삼삼한데 놓치기 싫은데 버리기 싫은데 답은 뭐죠? 안 걸리면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안 걸리면 되잖아요. 안 걸리면 다 내게 되고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나 쾌락을 줄 건데 왜 바보같이 왜 미련하게 그걸 포기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준합리성이라는 게 발동을 해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만 하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게 준합리성이에요. 근데 나중에 권고하고 나서 야, 이 미련한 놈아, 너 걸릴 거 몰랐어? 안 걸릴 것 같았다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제가 했던 연구 중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범죄자들을 면접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CCTV에 범행 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돼서 검거된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모습이 찍힐 걸 알면서도 그렇게 미련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게 알고 싶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들이 한 답 가장 많았던 게 뭘까요? 왜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유치장 오고 싶어서? 경찰서 유치장 밥이 맛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가장 많은 답은 뭐냐 하면요. 교수님, CCTV 고장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고장나 있으리란 기대죠. 두 번째, 같이 이제 엮여 있긴 하지만, 교수님, 세상에 CCTV 중에 가짜가 되게 많은 거 혹시 모르세요? 진짜가 아니라 더미라고 하죠. 가짜 CCTV. 그 다음 많은 답이 뭔지 아세요? 가짜일 수도 있고 더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위험하잖아요. 리스크 테이킹. 그게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진짜면 나 걸리는데. 그때 두 번째로 작동하는 준합리성, 합리화의 기제가 뭐냐면 교수님 모르시나 본데요. CCTV는요. 지켜보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녹화해 뒀다가 나중에 사건 발생하면 다시 찾아보고 수사를 하는 건데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는 경찰관들이 그렇게까지 수고를 할 만한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합리화가 들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래도 큰 사건 없으면 당연히 당신이 주거침입절도 이거 작은 사건도 아닌데 수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물어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요 교수님 제가 모자 썼거든요. 마스크도 썼어요. 고개도 숙였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 이 정도로만 하면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자기 나름의 합리성, 그걸 우리가 준합리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합리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범죄 수사를 하거나 범죄 예방을 할 때는 대부분의 범죄, 이걸 볼륨 크라임이라고 해요.
다량의 가장 많은 수의 범죄들이죠. 대부분은 이러한 준합리성에 기반한 범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타겟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런 범죄 욕구 때문에 형성하는 준합리적인 그릇된 미련한 사고를 막거나 제지하거나 줄여낼 수 있을까?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범죄 현장에서 확인되는 이들의 그러한 안전에 대한 노력,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걸릴까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 지식 수준, 기술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노력,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를 현장을 조작하기 위해서, 또는 목격이나 CCTV 촬영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다량이라고 했고 볼륨 크라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전부는 아니란 거죠.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합리성, 준합리성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머리를 굴려서 걸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뭔가 그가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면서 야기한 피해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아요. 현장에서 탈취해간 금품 2만 원, 예상되는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피해자를 엄청나게 잔혹하게 오버킬, 무척 여러 번 공격하고 사후 손상까지 한 현장. 이건 그러한 목적, 동기와 범죄 수법 사이에 균형이 맞지가 않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로 봅니다. 또는 연쇄살인이라든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그런 범죄들도 여기 포함되죠.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왜 생길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학문 분야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싶은 또 그 분야의 학생들은 도대체 인간의 뇌, 앞서 제가 이제 뇌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길래 그 소수의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자기에게도 이루어올 게 없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준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이게 이제 그 신경생물학적인 접근입니다. 그 뇌 기능에 대한, 뇌 구조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행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제 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죠. 과거에는 술 때문에라는 것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변명과 합리화의 도구였고 정가의 보도같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대체 술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술에 의해서 그 주취 상태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그러한 변명은 우리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현상이고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술 때문에라는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술 다 마셔봤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고 여러 가지 그 각자의 반응들이 다를 텐데요. 본인들의 성격이나 무의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술을 마셔서 알코올이 우리의 대뇌로 알코올 분자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 알코올 분자가요, 대뇌의 특정한 영역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피질의 항진과 신피질의 위축이라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피질은 구는 옛 구자, 그렇죠? 신, 새 신자. 오래전에 형성된 대뇌의 피질이 구피질이에요. 오래전에 형성된 거라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원시시대 혹은 어린 시절 대부분이 다 본능, 욕구,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이 주로 구피질에 몰려 있습니다. 뭐 성, 폭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피질은 새롭게 형성된 인간의 성장 단계 또 인류의 진화 단계에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죠. 조금 더 고도의 작용을 합니다. 판단, 분석, 예측, 계산, 합리적인, 정서, 감정, 통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럼 신피질이 알코올 분자가 많이 대뇌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신피질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구피질을 항진시키게 되면 나에게 없는 괴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내게 있었던 신피질을 억누르고 있었던 남들에게 내 본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감추고 있었던 남들이 혹시 알까봐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애써서 억누르고 있었던 나의 욕구와 환상과 평상시에 해보고자 하던 그런 행동들,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 거죠. 그걸 억누르고 있었던 견제장치, 통제장치, 신피질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주취에 의해서 한 행동을 술 때문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그러한 주취 상태 정도가 더 심해진다. 정말로 이 신피질 작용이 아주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만취에 이르렀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뇌 활동이 거의 작동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근육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해칠 만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고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절대로 신피질이 작동하지 못할 정도의 완전히 술에 압도당하고 구피질이 모든 대뇌를 점령하는 괴물 상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라는 말은 범죄자는 할 수 없어요. 그걸 몰랐던 과거의 법조계에서는 계속 술, 형법제 10조, 책임성, 감형사유 뭐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던 거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과연 범죄는 무엇이고 어떨 때 하고 범죄 심리는 무엇이며 특히나 합리적 범죄와 비합리적, 준합리적 범죄 사이에 이런 그 차이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자, 이상동의 범죄의 또 한 부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라는 영역이 있죠. 술에 만취돼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뇌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환의 영향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싸늘하고 냉혹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괴롭게 만드는,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파괴되죠. 그들을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현대에 와서는 부르는데요. 그런 이해하지 못할 이상동의 범죄의 한 부류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자,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대상. 저울의 눈금을 속이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대개 이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가장 이해하지 못할 보통 인간이 아닌 뭐 이런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파엘 가로팔로라는 이탈리아의 학자가, 이 사람은 사실은 판사였습니다. 형법학자였죠. 판사로서 법정에서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봤을 때 그 앞에 강력 흉악범죄의 피고인으로 온 사람들, 그들의 외형은 결코 소위 말하는 범죄자형이거나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범죄자는 타고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다르다, 범죄자적인
형 얼굴 또는 신체 조건을 타고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을 때거든요. 라파엘 가로팔로는 자기가 경험칙상 판사로서 눈앞에서 계속 목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강력 흉악 범죄자들, 결코 얼굴형이나 외모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남들과 뭔가가 다르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계속해서 이 사건의 경과, 동기, 이유,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접하다 보니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는 도덕적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생긴 건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은데 그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도덕 윤리적 판단을 하는 그 기능이 돌연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자기의 천적인 뱀이나 이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띠고 태어나죠. 숲에 있을 때는 초록색 개구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눈에 띄는 흰색이나 확인하기 때문에 화려한 주황색이나 이렇게 타고 태어난다면 바로 포착이 되어서 먹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혹은 다리가 4개여야 하는데 3개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살아나기가 힘들겠죠. 뛰고 도망가고 하기 어려울 테니까. 돌연변이는 대개 자연에서는 자연 도태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의 돌연변이는 그렇게 외형적 돌연변이가 아니라 심리적 돌연변이, 도덕적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도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사이코패스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러한 주장이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많은 또 뭐 논쟁도 있었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이코패스가 어떤 존재냐.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묘사적인 어떤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까지 과학계의 논쟁 대상이에요. 확립된 사이코패스라는 별도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확립된 과학계의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연쇄살인범, 흉악강력범죄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범죄자를 접하면서 도저히 설명을 못하니까 그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자라고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제 사이코패스에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고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모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사이코패스건 아니건 주치 상태에서 남들과 달리 이상폭력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건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그들은 각자가 다양하겠지만 원인도 증상도 상황도 범죄의 양상도 다 다양하긴 하겠지만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앞서 제가 섬엽의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정사는 아니지만요. 야사 중에 사도세자 아시죠, 여러분? 사도세자. 영조 대왕의 아들. 하지만 세자에만 머물고 왕이 되지 못한 사람. 그의 아들이 정조가 임금이 됐죠. 그 사도세자가 결국 뒤주에 들어가서 왕의 명령으로, 자기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주 비참하게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도세자가 왜 그러한 그 가혹한 형벌을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받았느냐. 여러 가지의 이유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사도세자가 연쇄살인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그 주변에 있었던 내시 혹은 신하 혹은 궁녀 여러 명을 기분이 나쁘면 살해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 저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영조 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렀죠, 세자를. 세자야, 너에 대해서 아주 흉흉한 이야기가 들리더구나. 너는 왜 네가 보호하고 섬겨야 할 백성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느냐. 그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도세자가 한 이야기가 아바마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날에는 예외 없이 아침부터 뭔가가 제 배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욱 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사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사도세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무 엄하게 여러 가지 학대에 해당될 정도의 그런 양육이 있었다라는 배경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 야사에 나오는 한 줄, 해경궁 홍씨가 썼다고 하는 해경궁 홍씨 일기에 나왔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단서가 발견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연쇄살인범 중에 강호순, 그에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달리 강호순에게는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아동학대 혹은 가난, 그는 부유한 분홍의 집에서 태어났고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었고 학대 흔적도 별로 없어요. 자기도 그걸 주장하지도 않고요. 외모적으로도 컴플렉스가 없다라고들 알려졌죠. 언론에서 미남, 살인범 이렇게 부를 정도이니까. 거기다 그러면 여성에게 접근할 수 없고 외면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죠. 결혼도 3번이나 했다가 이혼했다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그 당시에도 그는 최소한 9명의 여성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고 성관계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뺏었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상관없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성들 추운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발 동동 굴리면서 언제 버스가 올까 기다리는 그 여성들 발견하면 차를 몰고 다가가서 같은 방향이니까 가시죠? 라고 친절한 미소로 위장하고 동승한 이후에는 마각을 드러내고 왜 그랬느냐? 그가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프로파일러라면서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알고 싶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야죠.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요. 당신 모른다고요, 스스로가. 그러면 매일매일 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인했을 때가 있고 살인하지 않았을 때가 있죠. 예, 그렇죠. 살인을 했을 때 뭐가 달랐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살인을 했을 때는 말이죠. 기억을 해보니까 아침부터 뭔가 밑바닥에서부터 무거운 게 우욱 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유사한 이야기죠. 그 근원을
물론 그들의 진술이 다 진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에게 유리할 것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한 그런 진술이고요. 그래서 그 강호순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상동의 범죄자들의 범죄 상황, 직전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강남 고시원 방화살인 사건 범인 역시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경우 그 스트레스란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쌓여.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견디기 힘들어. 그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신체도 힘들게 하지만 특히나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러분들은 다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외적 환경,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러한 계속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외적 환경에서도 여러분 견뎌내잖아요. 참아내잖아요. 혹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버리죠. 친구들과 수다를 해서 게임을 해서 운동을 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거나 해소하거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니까 뭔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무거운 게 치밀어 올라오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고 이것을 토해내야 되겠고 그때 우연하게 발견한 게 어떤 범죄자는 불을 내봤는데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 희열이 껴지고 그렇게 되면 그는 연쇄 방화범이 되는 거예요. 파이아로매니악, 방화광. 어떤 자는 기물을 파손하고 부수고 어떤 자는 동물을 학대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 스트레스라는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의 신체적 반응이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신체는 우리로 하여금 기분 나쁜 느낌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때 내가 느낄 때, 알 때, 전조 증상이 올 때 사고 치지 않게끔, 범죄하지 않게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이고 이걸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잘 알려만 주면 수없이 많은 강력범죄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실패하고 있죠. 초등학교 6학년이 친구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따돌림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우리 사회 전반,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위험 중에 이 범죄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 있게 되겠죠. 언제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부추깁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이고 축적되는 세상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학점 경쟁을 하라고 하고 사회는 취업 경쟁을 하라고 하고 그냥 나 혼자서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비교합니다. 이러한 이 현대사회가 또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야기하죠. 그러한 복잡한 우리의 그 현대사회의 특징과 인간 심리의 특징 이러한 조합과 조화 속에서 범죄는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에 의해서 범죄자를 이해하고 범죄자에 대한 대응을 세우고 수사를 하겠다. 이건 잘못된 접근 방법인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해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목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른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여러분 같은 그러한 훌륭하게 스스로를 관리해내지 못한 그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는 겪어보지 못했던, 나는 가지 않고 멈췄던 그 이후에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야 한다. 그래서 범죄의 예방이든 수사든 바로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대응을 해왔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대부분 아마 지금 보시는 방법, 대응 전략, 충동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나를 내던지지 않고 내가 왜 이렇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야 하지?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가 찾을 수 없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언니, 오빠, 형, 누나 누구이든지 간에 도움을 청하고 물어보고 함께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달리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범죄라는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방어 기제라는 것에 자신을 내던져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인간은 대단히 강력한 국방 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유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생명체 중에서 가장 정령군 위치, 가장 번성, 지구를 이제 파괴시킬 정도의 위력까지 갖췄잖아요. 그건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를 지켜내는데 엄청나게 유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각 개체로 돌아왔어도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동적인 방어 체제예요.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아이언맨처럼 툭 하고 갑옷과 방패가 생겨난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야생에서 무수한 위험이 있었던 원시 시대였다면 우리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미 우리는 인류 전체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란 걸 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때리고 빼앗고 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의 방어 체계는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방어 기제란 것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백혈구처럼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방어 기제는 거짓말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실수 저질렀을 때,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난 박살나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맞아 죽는데, 선생님한테 이건 끝장인데, 친구, 나한테 실망하고 절교 선언할 텐데, 이런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방어 기제, 내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크게 잘못을 해서 선생님한테 그래서 늦게 왔습니다. 벌청소를 한다든지 그건 이제 부모님 물어보시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사실은요 제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짓을 했다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벌청소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혼나겠죠. 부모님한테. 그리고 그 전에 쌓였던 것도 있으니까 더 혼나겠죠. 가중처벌, 상습범, 누범 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복잡하단 말이죠. 가장 쉬운 거는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요. 배 아프다 그래서 제가 친구 도와주느라고 양호실 같이 갔다 왔어요. 착하네. 그래 들어와 밥 먹어. 깨끗하게 문제 해결되잖아요. 내가 보호되잖아요. 이게 방어기제예요. 바로 발동됩니다. 때로는 어때요? 부정도 있어요. 부정. 왜냐면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완전 망쳤구나, 찌질이구나.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근데 그 사실 자체를 내 뇌에서 스스로가 없었던 일인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방어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이 나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 몇 번간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드러나죠. 꾀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어렵고 큰일 났는데 라는 시험이든 숙제든 무엇이든 발표든 닥쳐 있어요. 나 죽겠는데, 나 못하겠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죠. 너무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꾀병을 통해서 그 상황을 회피하면 뭐죠? 나를 지킨 게 되는 거죠. 그게 방어기제 발동이에요. 한두 번은 통하겠지만 반복되면 어쩌면 너는 그렇게 매번 네가 발표할 때마다, 네가 숙제를 내야 할 때마다, 왜 시험 때마다, 왜 그때만 아프니 도대체?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면 왜 괜찮아? 알게 되죠, 다. 결국 나의 평판이 안 좋아지고 그게 결국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으로 가야죠. 내가 닥친 이 문제, 내가 저지른 잘못, 나의 이런 문제, 이걸 내가 어떻게 정면 대응을 할까?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까? 어떻게 내가 솔직하게 내놓을까? 미안해, 잘못했어. 사실은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 책임질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용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 용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어오면서 이제까지 그 방어기제의 유혹, 그 단단한 나의 보호막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참고 참으면서 맞닥뜨리고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방어기제 속에 감추고 숨고 도망치고 주변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면 안 돼라고 알려주고 대응 전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맞닥뜨리고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는 보호자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나중에는 결국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좋아하는 분들은 매번 그것이 알고 싶다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첫 출발은 그저 단 하나의 거짓말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저랑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저의 동갑 친구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알게 됐던, 둘 사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 친구랑 관련이 있었던 여성인데, 그 여성, 그 친구가 다른 함께 이렇게 다니던 친구들하고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다들 나 어디 합격했어? 나왔죠.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라 아날로그 세상이었어요. 1985년. 이 친구는 나는 서울에 있는 에스모 여대 정치학과에 합격했어 라고 얘기를 했죠. 다 그런 줄 알았죠. 역시 그랬구나. 그래, 우리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같이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하자. 그가 4년 뒤에 어린이 유괴 살인범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출발은 바로 그 거짓말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왜? 같이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 혼자만 떨어졌다는 것, 비교당하니까. 자기가 관계 맺고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스스로가 창피해 보일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일단 지금 작은 거짓말 하나만 하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반수를 해서 공부를 해서 진짜로 그 학교 가면 되지 뭐. 그게 되나요?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실제 합격한 학생보다 더 강의 열심히 갔고요. 모든 행사 다 참여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있어요. 사진 찍으면 그 모습은 다 어디나 다 있어요. 학적에는 없죠. 집에 등록금 고지서 가야 되잖아요. 위조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등록금을 타내요. 모든 성적 증명서, 모든 것들을 다 위조를 합니다. 그러느라고 어떻게 대학 입시 공부를 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스트레스. 누군가 혹시라도 비슷한 말, 야, 너 진짜 그 대학 학생 맞아? 그냥 농담으로. 그 대학 학생 아닌 것 같아. 하하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림대 학생 아닌 것 같고 강원대 학생 같아. 하하하. 뭐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러한 농담조차 이 여학생에게는 어떨까요? 엄청난 스트레스. 뭐지? 어떻게 알았지? 또 누가 알고 있지? 온 주변이 다 자기를 감시하고 그 스트레스를 결국 스스로가 견뎌내지 못한 거죠. 각자마다 범죄자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의 끝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용기 있게 맞닥뜨려야 할 순간, 내가 이런 사람임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음을,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쉬운 방어 기제를 택해서 거짓말로, 회피로, 때로는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지하철에서 남의 발을 밟아놓고 아이 왜 내 발밑에 당신 발을 놓고 그래요 진짜, 화를 내는 적반하장.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왜?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싫거든요. 존심 상하고 가오 떨어지고. 차라리 내가 화를 내면 상대가 저 사람이 화를 내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그런 우리의 은하수 우주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그러한 그 인간의 심리의 특성, 결코 그들이 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냥 우리와 똑같다, 함께 성장해왔다. 그런데 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느 한 순간, 그 계기,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있는 그 경계선에서 잘못된 길을 택해 나간 사람들이 끝단에 왔을 때 괴물, 이상동의 범죄자, 강력범죄자, 연쇄살인범, 이런 모습으로 훅하니 다가서는 거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죠. 특히나 현대사회, 성공을 강요하고 돈을 중시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적응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적응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로버트 머튼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응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적응을 할까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성공하란 말이야. 남들 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그게 사람이지 않고는 루저야. 오케이, 그렇게 살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들을 우리가 동조형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서건 운동을 해서건 노래를 불러서건 댄스를 춰서건 무엇을 해서건 간에 이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에서 올라가서 지배자 정복자가 되겠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 그들이 동조형이라고 하죠. 이런 유형에 물리는 크게 2가지의 기준이죠. 하나는 목표를 받아들이느냐, 추구하느냐, 또 하나는 수단, 이것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면 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사회가 제시하는 수단을 받아들이느냐, 플러스. 그래서 이들 동조형이라고 합니다. 엄치나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이 사회의 그런 기본적인 이데올로기 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라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라도 만족스러워하고 이 세상 좋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상은 저나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무수하게 많은 범죄자들 중에도 이들이 있단 말이죠. 잘 나가던 변호사가 국내 최대 로펌에 있고 미국 변호사도 되고 국적도 미국 국적 취득해서 군대도 안 다녀오고 자기 아버지는 다선의 국회의원이었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자가 찌질하게 자기 아내를 무지하게 폭행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신고도 바로 안 하고 자기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성인이 119 신고를 아버지가 하게 하고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결국은 살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왜? 그 동조형인데 잘 나가는, 성공하는, 돈 많이 버는. 그 이외에도 무척 많죠. 재벌 2, 3세 마약하다가 잘 나가는 스타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삶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것인 것처럼 외형만 잘 갖추면, 직업만 좋으면, 성적만 좋으면 인간의 품격도 인간의 가치도 삶도 덩달아서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어쨌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동조형이라는 그러한 일단의 부류들 중에도 그런 괴물들이 나타나게. 그럼 두 번째 유형은 혁신형이라는 이제 용어를 그 머튼은 사용합니다. 이노베이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류상에서는 목표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도 돈 많이 벌 거야. 올라갈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 수단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인 수단, 합법적인 수단, 건강한 수단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표를 낮추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혁신형들은 아주 혁신적으로 목표는 그대로 두고 수단을 바꿔버리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자꾸 역사가 깨져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역사상 한 개인의 최고의 횡령액, 한 개인이 2천억 원이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격리부장 이모 씨 41살. 그 사람이 회사 전체 자산을 자판 몇 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 연봉은 뭐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못 살 연봉인 현실이고 슈퍼카 못 사죠. 해외여행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안 되죠. 근데 그 자신의 목표와 꿈은 그렇죠. 수단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합법적이 권장되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몰려서 이거로는 안 되니까 회사 돈을 살짝 옮겨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원래 액수는 돌려놓고 수익금은 가져가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매번 성공하나요? 결국은 마이너스 손실. 그러다가 그 회사 전체의 자본을 잠식시키는 2천억 원 횡령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그 액수를 초과시키는 경남은행 횡령이 또 나왔죠. 대표적인 혁신형이죠. 그 다음에 의례형은 이러한 세상의 허점을 또는 허망함을 깨달은 수없이 많은 현명한 사람들을 어쩌면 그래서 허황된 목표를 버립니다.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한다고 높이 올라간다고 난 그건 내 게 아니야. 그건 누군가 저 다른 사람 다이아몬드 수저 1% 천재 나는 아니거든. 나는 그런 꿈 꾸지도 않아. 나는 오늘을 즐길 거야. 워라벨. 하지만 어때요? 수단은 포기하지 않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회의 기둥, 중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욕심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크게 이득이 될 것도 없으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수없이 많은 보통 사람들, 그들이 의례형이죠.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뭘까요? 이 고마운 분들 오래도록 그러한 큰 꿈도 희망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루한 일상의 성실함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주말이 없고 방학이 없고 MT가 없고 술 마시는 즐거운 오락 게임 없이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범죄들 중에는 이런 의례형들이 결국 못 견디고 뭐지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지? 거기다가 가정 불화가 생긴다든지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피형, 의례형에서 성실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개싸라 싸라. 그분들이 이제 음주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저쪽 정선 스몰 카지노에 가면 이런 분들 많죠.
마지막으로 반항형. 이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 사회, 현대 사회의 범죄가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범죄자들은 따로 있어. 이러이러한 사람들, 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전과자, 이게 아닙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이 올라간 엘리트들조차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죠. 이걸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해를 하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대사회와 범죄심리의 기본을 한번 공유를 하고 다음 달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그러면 나타난 범죄, 발생한 범죄의 프로파일링,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로 조금씩 들어갈 텐데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 달에 안 오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 학점 관리 알아서 하시고 괜찮은데 하면 친구들도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끌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좀 서로에게 공통의 관심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죠.